이슈 진단,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들,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인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뉴스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고요. 예측이 쉽진 않은데 일단 소장님은 이 문제의 근원을 뭐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사태가 좀 흘러갈 걸로 보고 계세요? 네,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이제 그 유로마이단 이후에 즉 2014년도에 그 크림 반도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로 독립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동우크라이나, 지금은 우리가 여기 돈바스 혹은 이제 도네츠크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옛날 구소련 때는 여기가 그 중공업 지대가 있고 굉장히 발전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러시아 쪽으로 아무래도 친러 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하고 지금 현재인 우크라이나 정부하고의 그 분쟁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림 반도가 이 2014년도에 넘어갈 당시에도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 그것들이 거의 한 8년째 이렇게 그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린 요 자료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요 자료 보시게 되면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정규군은 20만 5천 명, 육군은,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쪽에서는 현재 13만 명 이상이 지금 와 있는데 거의 20만 명 가까이 와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강이 더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현재 러시아 육군은 28만 명인데 그 중에서 거의 20만 명 왔으면 한 70% 이상이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긴장을 많이 늘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돈바스 쪽에서는 이 친러 세력은 러시아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또 아주 약간이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러시아와 미국의 좀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소장님 생각은 물론 어렵습니다. 이제 경로 자체가 어렵고요. 어떤 이유에서냐 다 다른데, 지금 돌아가는 정황들을 보면 소장님은 이게 어느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본격적인 그 전면전으로는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러시아가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노드 스트림 2를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포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자칫하면 여기에 군사적인 행동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함부로 러시아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못하니까 아마 이런 그 동우크라이나에는 이 친러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야금야금 이제 내전을 하면서 좀 갉아먹는 양상으로 좀 장기화를 끌고 가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우리는 이제 원자재 시장 움직임을 중심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차적으로 가장 부각되는 게 이제 국제 유가죠. 유가가 한 93달러 갔다가 지금 90달러선은 조금 최근에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전쟁 나면 120, 150 갈 수 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은 그 전쟁이 난다는 소리가 났는데 오히려 유가는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그거는 그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유가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조금 낮춰본다. 네, 오히려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그 셰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더 추가로 생산하지 않고, 그다음 오펙도 지금 더 증산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지금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란 제재 좀 풀겠다 이런 것들이 또 유가를 내리는 최근의 요인이 아니었나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란에 대해서 푸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요소는 아닙니다.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양이 물론 좀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시장을 흔들 정도의 그 정도 물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오펙 같은 경우 지금까지 해서 일산 40만 배럴 증산을 해서 여기서 보통 한 60이나 70만 배럴 정도로 더 증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유가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오펙의 플러스에서는 지금 이대로 가자로 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해서 유가를 그만큼 올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50달러까지 가는 건 사실은 좀 무리가 있고요. 이 WTI가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한 3월 정도에 한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20달러를 연내에 돌파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 만약에 넘어가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생산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것이다라는, 즉 수급에서의 어떤 그 불안감을 이끄는 전망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큰 이제 중동 내에서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유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유럽 쪽으로 지금 천연가스를 넣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노드스트림 1이 있고,
독일 쪽으로 가는 지금 툴을 다 완성을 해놓은 상태고 네.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천연가스는 5달러를 찍었다가 이제 다시금 내려온 다음에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 다시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대표 월물 4월물인데 이 MBTU 지금 밀리언 BTU당 해서 4.377달러에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그 조금 더 이 동우크라이나에서의 긴장이 좀 더 고조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이 5달러대를 이제 돌파할 가능성은 좀 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일단은 그 막바지 추이가 상당히 그 강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협상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태죠. 조금 안 좋아진다 싶으면은 러시아에서 바로 또 그 가스 밸브를 잠가버리는 일들을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지금 12월부터 거의 한 거의 10번 가까이를 지금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그 협상하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받고요. 또 상품별로 동향을 좀 보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원자재 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최근에 사실 원자재 가격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알루미늄이잖아요. 네네. 러시아가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옥수수 수출 비중이 세계 13%다. 뭐 이게 비철금속, 곡물 다 영향이 있네요. 네, 지금 일단 가장 걱정하시는 건 예. 일단 알루미늄 보셔야 되는데 버크사이트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세계에서 세계 2위 생산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서 어떻게든 다 지금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알루미늄 박을 사용하는 2차 전지가 지금부터 이제 여기에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주도 지금 중요하긴 한데 여기에서 2차 전지에서도 약간은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옥수수 수출량이 전 세계에서 4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우크라이나 옥수수는 주로 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 그 동구권하고 그 다음에 이 기존의 구소련권 쪽에서 많이 수입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많이 수입을 해갔는데 이 우크라이나 옥수수가 좀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로 인해서 그 중국발 에그플레이션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는 철광산 생산량, 철광석은 우리 뭐 호주 이런 쪽이 많지 않나 싶고요. 지난번에 호주 쪽의 물량 때문에 조금 노이즈가 있기도 했는데 철광석이나 철광업계도 이런 거에 실질적으로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아닌가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철광을 그렇게 가져오지는 않는 네. 상황이고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호주나 브라질산, 그다음 뭐 예. 스웨덴에서 좀 가져오는 거 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국내 철광석 업계에서는 그렇게 큰 파장은 없습니다. 단 우크라이나는 원래 소련 시절부터 해서 제철소하고 중공업지대를 운영을 했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그 방산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탱크를 비롯해가지고 그 이런 전투기 같은 걸 많이 만들었던 그런 지대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동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그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 그 무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 반군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있고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철광을 별로 수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그 영향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철광 쪽은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다고 해서 다행이시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게 파장이 크네요.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은 괴로운데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좀 사실 왜 그러냐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랑 교역보다 사실 러시아 교역이 많은 상황이어서 네. 러시아가 제재를 받게 되면 러시아 쪽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도 영향이 있겠는데 네. 주로 러시아 쪽에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그리고 많이 하는 품목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가전하고 그다음 모바일,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식료품이라든가 화장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것 중에서는 상당히 그 반도체 소재에 쓰는 희귀 가스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세논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좀 그 수입하는데 약간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부품단들 아니면 소부장 쪽에서 그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약간 좀 걸릴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사태가 자꾸 장기화될수록 아무래도 러시아 경제 제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 결제 대금을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 수출 자체가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한테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제재가 하게 되면 뭐 달러나 유로화로 결제하는 거를 못하게 하겠다. 네. 지금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에 수출하고도 사실 뭐 루블화를 주면 싫어할 거니까 달러화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웃기는 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현물로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많은 그 대금을 지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뭐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불곰 사업 같은 건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우리나라가 경제 제재를 받았을 때 대금 결제 지연 사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이제 공급선 다변화 아니면 무역보험 강화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한 선물 환해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일단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일단은 대응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하고 결제하는 비중은 달러 비중이 일단 50%가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 결제를 만약에 경제 제재를 받아서 못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막 묶이는 대금은 상당히 좀 클 걸로 보고 있고 단 이제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것들은 한 1.9% 정도 물량밖에 안 됩니다. 전체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라든가 몇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요거에 대한 수입 다변화하는데 좀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 이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같은 이런 주요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현 상황에서는 공급선 다변화를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직면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앞서 러시아의 불곰 사업 말씀하신 건 우리 정부가 받을 돈을 현금으로 안 받고 우주항공 분야 이런 쪽에서 현물 이런 걸로 좀 받았다 이런 거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악재가 해소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길게 끌 경우에는 이제 또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이게 소위 이제 물가는 오르고 성장이 안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들이 많은데요. 예. 인플레 장기화 시의 경제 영향 분석해 주세요. 일단은 러시아가 만약에 정말로 털끝이라도 우크라이나를 건드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사태는 조금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사실은 지금은 그런 건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국제전으로 해서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특히 동우크라이나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그쪽에 분쟁이 좀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단 여기에서 이런 동우크라이나 내전이 이제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여기에서 이 러시아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가져가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중국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오히려 침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 중국발 경기 침체가 오히려 우리나라로 와서 국내 경제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원자재 관련주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거는 올해 상반기에 계속 관심 가져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네. 것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은 글로벌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고 아직까지는 물론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서서히 이 유동성들을 줄이겠다고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원자재로 옮겨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최소 올 연말까지는 좀 지켜볼 만하다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슈 진단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와 함께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집중 분석했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